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로 콘텐츠를 창작할 때 관련 저작권법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콘텐츠를 과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해서 이용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을 함께 알아보는데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 또한 저작권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의 저작물로 창작할 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주의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가 있습니다. 어떠한 책이든 어쨌든 책을 그대로 내용을 읽어주는 책 낭독 유튜버, 또한 책을 읽고 자신의 비평, 서평 등 주관적인 의견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책 리뷰 유튜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케이스 중에서 저작권 문제가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저작권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타인의 저작물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자유로운 사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책을 그대로 낭독한 유튜버일 경우는 책의 기본적인 저작권 문제는 사실 어문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어문 저작물을 그대로 내가 낭독을 한다는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복사한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유튜버가 책을 그대로 읽는 영상을 올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책에 대한, 즉 어문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침해, 또한 이것을 인터넷에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문 저작물을 영상 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과정에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해당 권리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다양한 유튜버들이 책을 낭독해 주는 걸 통해서 또 다른 홍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다고 하면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가 어떠한 책을 리뷰하든 어떠한 책을 낭독을 하든 책에 대한 전체 줄거리를 공개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이 책을 사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소개하는 이러한 리뷰 유튜버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책 리뷰 유튜버가 의무적으로 책을 사라고 권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리뷰한다는 거, 여기서 책에 대한 비평, 서평을 한다는 것이 꼭 저자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어떤 선악의 의도가 있냐, 어떤 이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냐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만든 결과물에 표현이 있냐 없냐만을 따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 대한 리뷰를 하는 사람이 책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리뷰를 해도 독창적인 표현이 들었다고 하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한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어쨌든 타인의 저작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 타인의 저작물로 콘텐츠를 창작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 중에 여러분들은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게 있죠. 바로 기본적인 출처 표시입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정당하게 발표한 공표된 저작물, 또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창작한, 특히 영상을 촬영할 때 타인의 저작물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또한 권리자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조건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해서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 때 출처 표시는 꼭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다양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출처 표시가 누락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유명 영화나 드라마의 음짤이 되겠죠. 또한 음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송이나 영화의 장면을 일부 영상을 사용할 때도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출처 표시는 사실 이 창작자, 이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출처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저작자가 실명을 원하든 혹은 이명을 원하든 아니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든 이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 사진, 글과 말, 뉴스, 음악, 미술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 출처 표시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출처 표시를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출처 표시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그 밑에 영상 더보기 설명란이 있습니다. 물론 제목에도 표시해도 되고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 작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영상 그 자체에 표시하는 겁니다. 영상 그 자체에 표시할 때 왜 다른 데에 쓰는 것보다 안전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상을 제3자가 마음대로 퍼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영상을 누군가가 다시 링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에서 이 영상만 외부에 나가고 여기 페이지에 딸려 있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이라든지 댓글창 같은 것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원 권리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아닌 우리의 채널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개인 채널이나 다른 플랫폼에 노출될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대한 책임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영상 자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출처 표시해야 될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그 해당 영상의 맨 뒷부분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타인의 저작물로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만든 순수 창작 콘텐츠가 타인의 콘텐츠보다 월등히 많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기서 월등히 많다 할지라도 그 콘텐츠 전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내가 만든 콘텐츠란다는 것이죠. 자, 만약 내가 만든 영상 콘텐츠가 10분짜리인데 타인의 저작물을 1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때 내가 만든 콘텐츠가 월등히 많지만 사실상 질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 타인의 저작물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만든 콘텐츠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경우, 이럴 때는 이 타인의 저작물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면 사실상 저작권 침해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내가 만든 콘텐츠가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고 타인의 저작물이 조연 혹은 엑스트라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나라 영화사가 일본 유명 영화 러브레터의 주요 장면 30초를 갖다 쓴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당시 사건에서 우리나라 법원은 일본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영화는 개봉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 영화의 수익이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정당한 인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유튜브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에서는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 조치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례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해당 권리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허락 없이 퍼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유명 맛집에 갔습니다. 자, 이 맛집의 장면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그 우리가 촬영하는 공간 안에 타인의 저작물들이
노출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본 해당 관리자가 우리 채널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창작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맛집을 촬영할 때 그 맛집을 촬영하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맛집에 대한 소개와 음식에 대한 소개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해당 콘텐츠, 그 타인의 저작물 권리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내용이 바로 35조의 3 부수적 복제입니다. 즉, 내가 어떤 특정 콘텐츠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부분적으로 녹음이 되거나 녹화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콘텐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없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이 해당 먹방, 음식 콘텐츠에서 부수적이 아닌 주요 콘텐츠로 타인의 저작물이 찍히거나 녹음이 될 경우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내가 허락 없이 이용을 하는 가운데 분명히 나는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와, 이게 정말 저작권 침해일까 아닐까라는 고민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타인의 저작물이 정당하게 공표가 되었고 또한 내 콘텐츠가 중심이 된다고 하면은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분을 쓸 수 있다고 했지만, 문제는 그 일부분이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이 35조의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 규정을 통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가운데 통상적인 이용 방법, 즉 내가 책을 사기 위해서는 보통 서점에 가서 책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전자책을 살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책을 사기 싫어서 다른 사람의 책을 전체 복사를 해서 본다고 하면 그 내용 자체는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나마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일부를 썼을 경우에, 내가 권리자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일부를 썼을 경우에 대한 판단은 바로 이 조항으로 보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4가지 내용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자, 우리 영화 유튜버의 사례를 보면서 그 4가지를 어떻게 판단할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북튜버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왼쪽에 줄거리를 소개하는 유튜버일 경우에는 굉장히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렇게 영화 리뷰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도 내가 영화 예고편을 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법 조항에 맞게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의 기본적인 판단이 있는데 첫 번째를 볼까요? 첫 번째, 내가 타인의 저작물로 해서 현재 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업적인 용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이나 연구, 보도, 비평 등의 비영리 그러한 목적으로 할 것이냐. 자, 어쨌든 교육이나 연구, 보도, 비평 등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설령 영리적 목적이라 해도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저작권 침해에서 그 책임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가 이용하는 타인의 저작물의 성격을 보는 것입니다. 타인이 허구적, 즉 완전한 창의적으로 만든 콘텐츠,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렇게 완전히 없는 것을 새롭게 그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인가, 아니면 뉴스라든지 신문에서 소개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저작물일 경우에는 이런 허구적 완전한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작권 침해에서 그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28조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내가 만든 콘텐츠가 내가 직접 창작한 부분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콘텐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인공과 조연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서 그 타인의 잠재적 시장이나 원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판단입니다. 오리지널 영화를 보지 않고 이 유튜버가 소개하는 콘텐츠만 봐도 난 영화를 다 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 영화 권리자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유튜브 내의 저작권 라이선스 정책에 따른 저작권 침해 경고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든 콘텐츠가 영화든 게임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아니면 다른 콘텐츠를 활용해서 만든 이러한 창작물일 때 과연 저작권 침해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1차적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타인의 저작물로 콘텐츠를 만들 때 혹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때 이 콘텐츠에 대한 개별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음악입니다. 자, 이 우리가 한 곡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이 음악에는 다양한 권리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K-팝 음악을 들었을 때 이 K-팝 음악의 저작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7명 이상은 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수는 그 해당 노래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른 실현자로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이 되는데 그 저작물의 전체적인 최초의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되고 그 저작물이 완성이 되는데 도움을 주거나 기여한 사람들을 저작 인접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수라든지 연주자, 지휘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는 저작 인접권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 저작권자는 작사, 작곡, 편곡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수가 K-팝 노래의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수가 노래를 작사, 작곡, 편곡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음반을 전체적으로 제작을 했을 경우에 이 음악에 대한 전체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의 자신의 개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튜브에 우리 영상에다가 어떤 특정 음원을 가지고 올릴 경우에 그 우리가 쓰는 음원에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그 허락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음악 권리자들은 신탁단체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그렇다면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예,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현재 2010년도 우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에 이러한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반 제작자 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 신탁단체와 유튜브와의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K-팝 음원 등 K-팝 음악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유튜브와 계약한 권리자들에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음악 저작물이나 음원을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저작권 침해 경고나 아니면 오프라인상에서의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그 음악 저작물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음악 채널을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내가 연주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최초의 오리지널 음원, 가수가 녹음한 오리지널 공식 음원을 올릴 경우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음원 제작자, 가수, 연주자에게 전체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내가 커버송을 만들 경우에는 실제 그 커버송에 관련된 작곡가와 그 다음에 작사가, 편곡자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커버송을 만드는데
최초의 오리지널 가수한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든 커버송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가수가 수익 창출에 대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내가 연주곡을 만들어서 올릴 경우에는 MR에 대한 커버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 작곡, 작사, 편곡자한테 역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튜브에서의 그 수익 창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음악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용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커버송과 커버 연주곡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 외에 나머지 공식 리메이크나 공식 연주곡, 공식 MR, 공식 AR을 썼을 경우에 그 일부가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상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그 수익 창출은 누가 간다? 바로 그 해당 음원의 권리자들이 가져간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활용한다고 하면 저작권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K-팝 음원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내가 100% 수익 창출하는 일반 영상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음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무료 음악 라이브러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이 해당 콘텐츠에 개별 저작권자가 있을 텐데 유튜브가 이 음악에 대해서 일반 이용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해당 음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당 음원에 대해서 저작자 표시를 해야 되는 음원이 있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타인의 저작물로 콘텐츠를 이용할 때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출처 표시를 해야 되는 음원과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음원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권리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기획을 하고 여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주 번거로운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죠. 이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에 해당되는 음원을 다운받아서 각 장르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하면 우리가 각각의 콘텐츠를 만들 때 거기에 있는 콘텐츠 음악을 뽑아서 내 영상에 배경 음원으로 쓰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음악 콘텐츠를 관리한다고 하면 스스로 수익 창출하는 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올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K-팝 음원을 혹은 K-팝 음악 저작물을 유튜브에서 사용할 경우에 그 해당 관리자들과의 계약에 따라서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광고 수익을 해당 관리자한테 준다고 했는데요. 자, 이러한 계약은 유튜브 중심으로만 돼 있고 다른 사이트는 그런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만약에 K-팝 음원을 사용해서 올릴 경우에는 음악이 재생 정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렇게 유튜브에 제공하는 무료 음악 라이브러리로 하는 것이 가장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든 내가 직접 창작한 콘텐츠든 아니면 타인의 저작물로 만든 콘텐츠를 올리든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막이에요, 자막. 자,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저작권 사건 중에서 이 폰트 관련된 사건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폰트에 대해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폰트 도안과 폰트 파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폰트 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폰트는 네이버에서 누구나 기업용이든 개인용이든 어떠한 목적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안심 글꼴로서 네이버 나눔 구독입니다. 네이버 나눔 고딕입니다. 저는 이 네이버 나눔 고딕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이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이버 나눔 고딕 같은 그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기업용으로 돈을 주고 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폰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거는 네이버 나눔 고딕은 폰트 도안입니다. 글씨체 서체. 폰트 도안은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네이버 나눔 고딕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네이버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네이버 나눔 고딕이라고 하는 글씨체는 보호하지 않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글씨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든 이 폰트 도안이 이게 누구나 공공이 기능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보호할까요? 이 네이버 나눔 고딕이 이 PC에서 구현되기 위한 여러분이 만든 영상 콘텐츠에 구현되기 위한 그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다운로드하거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폰트 도안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폰트 도안과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폰트 파일을 쓰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권 이슈가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러한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것은 서예 작품으로서 미술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미술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런 서예책 이거를 가지고 미술 저작물을 글씨를 오려서 쓰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폰트 도안과 폰트 파일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작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작권 법조항을 자세히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저작권 문제가 없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안심 글꼴 파일 140종은 누구나 기업용이든 개인 목적이든 그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 글씨체에 대한 이 폰트 도안이 나오는데요.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각각의 저작권자가 표시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콘텐츠, 영상이든 아니면 뭐 글을 쓰든 PPT 작업을 하든 이렇게 이 글꼴 내에서만 쓴다고 하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콘텐츠, 이 폰트 파일을 많이 사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멋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예, 앞서 말한 캘리그라피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캘리그라피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을 하다가 벌어진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996년도에 임권택 감독, 안성기 주연의 영화 축제에 포스터와 책 표지를 만든 디자이너가 어느 전시회에 가서 해당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 캘리그라피의 글씨를 오려 붙여서 영화 포스터와 책의 표지를 쓴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권리자가 자신의 명예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소송을 했는데요. 자, 법원에서는 당시 꽤 높은 금액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글자 한 글자당 500만 원, 두 개에서 무려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는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이것은 바로 이 전체가 하나의 미술 저작물인데 여기서 글자 두 개만 오려 붙여서 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모나리자가 만약에 저작권 보호가 된다고 하면 모나리자의 눈과 입을 오려 붙여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 것과 같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캘리그라피를 이용할 때 특정 글자, 내가 원하는 글자를 오려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폰트에 관련해서 일단은 가장 주의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어쨌든 개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폰트를 이 기업용 폰트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업적 무료로 이용하는 폰트가 내가 원하는 폰트 도안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정식 구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실제 굉장히 훌륭한 컴퓨터 프로그램인 이 폰트 파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정식으로 구매해서 쓰면 된다는 것이죠. 실제 콘텐츠를 운영하는 담당자는 되도록이면 지정 폰트를 쓸 수 있도록 이러한 매뉴얼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떠도는 캘리그라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폰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을 하면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해결하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폰트가 자신의 PC에 불법으로 깔려 있는 게 있을 경우가 꽤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인스펙터라고 하는 이러한 폰트 파일 점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들어가면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규모가 커지면 외주 제작 형태로 해서 제3자에게 아웃소싱으로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아웃소싱 하는 회사가 만약에 인쇄물 외주 제작 업체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용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인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서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활용을 할 때 사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CCL. 자, 이것은 우리 보통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이런 그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특정 조건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자, 이 중에 사실 우리한테 가장 좋은 조건은 이 빨간색 라인 안에 있는 이 출처 표시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출처 표시에 대한 이 구분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기 보시면 남자 화장실 모양의 저렇게 남자가 있으면 출처 표시만 해도 그 어떠한 목적이든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과 그 다음에 공공누리 이 두 곳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은 일반 유명 작가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만든 상업적 콘텐츠를 기증을 받거나 자유 이용 허락할 수 있도록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사진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진, 뭐 썸네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지금 가을 단풍이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여름 어떤 뭐 눈이 쌓인 어떤 이런 설경 이런 것들에 관련된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고 출처 표시만 하면 어떠한 조건이든 사용할 수 있다. 즉 상업적 목적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공공누리는 우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책임으로 만든 콘텐츠를 다시 민간에 개방한다는 취지하에 저작권이 있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거나 양도받은 그러한 콘텐츠를 다시 민간에 개방하는 건데 역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출처 표시를 비롯한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공누리는 주로 어문 저작물 위주로 해서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출처 표시만 하면은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출처 표시라든지 이런 의무사항이 없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콘텐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러한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사진을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해서 쓰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출처 표시에 대한 부분 여부와 상관없이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 그나마 제일 안전합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원본이 있는 곳을 하는 게 좋겠죠. 내가 구글에서 사진을 검색했다고 해서 사진에 대한 출처 표시를 구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더 해당 메뉴로 들어가 보면 그 사진 제작자 표시가 있거나 아니면 그 구글에서 표시하는 원본 사이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같이 표시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사진을 퍼와서 사진만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그 사진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지 이 사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나의 주관적인 의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게 앞에서 이야기한 타인의 저작물로 콘텐츠를 만들 때 출처 표시를 하고 내 콘텐츠가 우선이 되며 그 다음에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목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퍼가기 금지 사진이나 퍼가기 금지 저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퍼올 필요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링크로 해서 대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출처 표시에서도 단순 나열식의 사진 이용은 위험하고요. CCL에 따른 출처 표시만 해도 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조건에 맞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문기사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신문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문기사 자체가 단순한 하나의 특정 사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인의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뉴스 결과의 데이터만 나올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날씨라든지 특정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그 신문사의 기자가 주관적인 색깔로 해서 취재를 할 경우에는 그 신문 기사가 저작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신문 기사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대부분이 그 신문사, 언론사의 저작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신문 기사를 인용을 할 때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종이신문을 촬영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그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고 신문 기사의 그 웹페이지를 가지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신문 기사는 신문 기사의 그 웹사이트는 신문사의 웹사이트 안에 기사와 그다음에 여러 광고창이 뜨고요. 그다음에 여러 그래픽 이미지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여러 콘텐츠가 섞여 있는 그런 저작물로 되어 있는 편집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필요한 신문 기사를 인용할 경우에 반드시 출처 표시를 남기고 내가 그 신문 기사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위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신문 기사의 링크 주소를 가지고 와서 그 신문 기사의 제목과 링크 주소를 남겨놓고 사람들이 그 해당 신문사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는데요. 내가 그럼 신문 기사를 내 영상 콘텐츠에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 신문 기사의 제목과 신문사, 언론사에 표시만 해주고 나머지 이야기는 내가 주관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초상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호하는 인격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초상권자는 자신의 모습이 허락 없이 찍히고 또한 허락 없이 찍혀서 영상에 나올 경우 충분히 자기의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찍은 사람이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초상권을 보호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방송에 관객으로 참가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이 나왔을 경우에는 초상권을 과연 주장할 수 있을까요? 방송에 참가한다는 얘기는 관객으로 참가한다는 얘기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주장을 한다 해도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나 방송국이 그 찍힌 사람의 관객의 허락 없이 그 영상을 방송이 아닌 별도의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주장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최초에 여러분들이 촬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겠죠. 대체적으로 식당에서 만약에 내가 음식 먹는 장면을 찍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먹방 유튜버겠구나. 그럼 내 모습이 먹방 유튜브 채널에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때 몰카 형식으로 찍을 경우에는 그 찍힌 사람이 자신의 모습이 찍힌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만든 콘텐츠가 유튜브에 올라온다 해도 해당 찍힌 사람이 초상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초상권 침해가 인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조건 침해다 아니다라고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법적 분쟁 요소를 덜어내고 효율적인 콘텐츠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그러한 부분을 잘 반영해서 영상을 촬영해야 사람들과의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초상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의 짤 형태로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장면은 실제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졸업식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콘텐츠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콘텐츠입니다. 자, 이것은 허락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과연 이 문제를 누가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연예인들이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침해에 대한 주장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터를 만든 권리자는 바로 영화 권리자입니다. 우리가 영화 화면을 캡처해 쓴 게 아니라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포스터에 관련한 권리자가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면 여러 공모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모전에 제출하는 저작권은 과연 누가 가질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공모전에 제출하는 응모자이거나 아니면 주최 측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모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된다, 혹은 주최 측이 저작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저작권을 양도받는 형태의 행사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권장사항으로 응모자가 저작권을 갖고 주최 측이 이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별도의 저작권 양도 계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처음부터 저작권을 갖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응모할 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실제 수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것인데요. 저작권 소유자를 밝히기만 하면 콘텐츠 사용할 수 있다. 즉 출처 표시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두 번째, 비영리를 명시하면 어떤 콘텐츠 사용할 수 있다? 비영리가 아닌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크리에이터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즉 내가 멘토로 삼고 있거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유튜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크리에이터는 이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이튠이나 멜론 등에서 구입한 콘텐츠나 CD, DVD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용 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만 CD나 DVD를 사용할 수가 있고 다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경우에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한 TV, 영화가 라디오에서 직접 녹화, 녹음한 콘텐츠는 역시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이라고 명시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의사 없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몇 초 사용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원 같은 경우는 5초 이내로 사용하면 유튜브가 저작권 필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영상 콘텐츠가 만약에 15초나 20초짜리일 경우에는 음원이 2초만 사용이 돼도 상당한 비중이기 때문에 저작권 필터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콘텐츠가 과연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가, 인정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법적 침해 주장을 하는 사람이 실제 권리자인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용한 콘텐츠가 외주 제작사가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작권자가 위반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례에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 폰트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폰트 회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작권 침해를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불법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폰트 회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부당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 폰트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폰트 도안과 폰트 파일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한 그러한 일반 이용자들의 허점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실제 법리적으로 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이 부분을 구분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이용 범위를 확인하고 또한 필요시 정식으로 구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심 글꼴 140종을 쓰면 큰 문제가 없겠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저작권법 136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최대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높은 형량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벌금일 경우에는 100만 원 내외의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실제 10명 중에 7, 8명 이상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고소를 당할 경우 이렇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8시간 동안의 저작권 교육을 받고 더 이상의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상업적 목적이라든지 저작권 침해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단순 저작권 침해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 때, 특히 타인의 저작물로 콘텐츠를 만들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어떤 특정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저작권이 궁금할 때 과연 이 내용을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할 텐데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정확한 상담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일 근무 시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창작을 활동하면서 여러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가 함께 이 누리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특정 권리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작 활동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즐거운 일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자, 우리가 이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한광수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갈아 만든 성대다 뭐 이렇게 뭐 수식을 자꾸 붙이더라고요. 나 재능 있는데? 손가락을 차라리 위로 찔러보자. 네,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없는 말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네. 머리 과복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 본인도 몰랐던 그 재능을 내가 오늘 끌어당겨 줄게요. 요. 계속 좀 뭐 안 되나 봐요. 좀 안 되나 봐요. 할 수 있어. 그런 생각 안 돼. 너.